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내비게이터 크립토코어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저녁 10시 22분 기준 암호화폐 관련 24시간 최신 해외 뉴스와 시세 분석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바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과 현실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곧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시장을 위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또 차가운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딱 그런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아주 조금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선택과 집중 현상이군요. 여기에 이더리움은 12월 3일에 후사카라는 대형 업그레이드 호재가 있는데도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상반된 소식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힘들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전혀 못 잡고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중에 국내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있었죠.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무려 103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빅딜이죠. 오늘 이 거대한 힘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씩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중요한 해외 뉴스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그 속뜻을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시장의 온도와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의 상세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 관점 포인트,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시장 전망까지 차례로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매일 제작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어제와 겹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분석과 전망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을 움직인 주요 해외 뉴스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매체의 보도를 저희 크립토코어가 종합 분석한 내용으로 자세히 짚어보죠.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힘, 바로 거시경제, 특히 미국 연준의 움직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와 크립토단 뉴스 보도를 보면요,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12월 10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71%였는데 이게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뀐 거죠. 이렇게 갑자기 기대감이 확 커진 이유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소식이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만 건까지 증가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덜 뽑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서 헤이즈 같은 유명 투자자들이 진짜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최근 비트코인 급락은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된 결과일 뿐이다. 이미 유동성의 바닥은 통과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말 비트코인 25만 달러라는 기존의 파격적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라.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럼 이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이 마치 압축된 스프링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거래량도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방아쇠가 당겨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대로 정말 12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지금 몇 주째 꽉 막혀있는 9만 1,000달러 저항선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강력한 첫 번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요. 만약에 이게 시장에 너무 앞서 나간 기대,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준이 아직 금리 내릴 때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요.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8만 달러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대감에 섣불리 올라타기보다는 실제 연준의 발표를 확인하려는 아주 신중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거래량의 급감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런 거시경제의 기대감과는 또 별개로 시장 내부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자금 흐름과 채굴자들의 움직임에서 상반된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뉴스BTC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관들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4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드디어 7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매도세가 멈춘 거군요. 다행이네요. 블랙록의 IBT에서 자금이 좀 빠지긴 했지만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의 ETF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전환된 거네요. 이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비트코인에만 아주 선택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는 11월 한 달 동안 무려 14억 달러가 순유출됐고요. 최근에 기대를 모았던 솔라나 ETF도 며칠 전엔 신규 유입액이 0이었습니다. 제로요? 네, 이건 기관들이 혹시 모르니 일단 제일 안전한 비트코인만 조금 사두자는 식의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혼자서만 간신후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는데 바로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이 지금 거의 항복 직전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언더페이드, 즉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채굴 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네요. 이건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바닥이 가깝다는 신호로 해석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요? 채굴자들이 비용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채굴을 포기하고 기계를 끄게 되면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죠. 네, 공급이 줄어드니 장기적으로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하, 공급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당장 가격을 올리기에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93,000달러에서 96,000달러, 그리고 103,000달러에서 108,000달러 구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가장 큰 저항선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근처에 있을 때 매수했던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 바로 10만 9,800달러 부근입니다. 그 가격까지 올라가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분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연말 10만 달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채굴자들이 항복해서 공급이 줄고, 둘째, 그 빈자리를 기관들의 신규 매수세가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기존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을 새로운 매수자들이 받아주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조건들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더리움의 외로운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자금은 외면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기대와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요? 네, 크립토단 뉴스와 AMBC 크립토 등의 보도를 보면 이더리움의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우선 기대감의 원천은 12월 3일로 예정된 훅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훅사카 업그레이드요? 네,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만드는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더리움의 레이어2 네트워크에서 초당 1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장기 목표가를 무려 2만 5천 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초당 10만 건이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차트 모양도 하락쇠기형이라는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하락쇠기형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점점 줄어드는 위아래가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의 패턴을 말합니다. 보통 하락의 힘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때 나타나서 이 패턴의 윗부분을 뚫고 올라가면 강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로 봅니다. 업그레이드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기대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차갑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바로 고래, 즉 초기 거대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도 물량입니다. 이더리움이 처음 만들어질 때 ICO에 참여했던 한 고래가 최근에만 1만 8천 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8만 7천 개가 넘은 이더리움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8만 7천 개요? 호재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선 거군요. 네, 이 엄청난 물량 때문에 3,016달러라는 중요한 지지선이 계속 위협받고 있고요.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인 2,864달러까지도 순식간에 밀릴 수 있다는 기술적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은 정말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대한 매도벽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네요. 결국 지금 이더리움의 운명은 3,000달러 선을 지켜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확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실제로 빨라지고 저렴해졌다는 데이터가 시장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3,000달러를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입니다. 한국의 빅딜 소식부터 각국의 규제,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네요. 네, 먼저 국내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빅뱅 수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크립토단 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수 또는 투자를 단행했다는 보도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손을 잡는다는 건데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업계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겠죠.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암호화폐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전 국민이 쓰는 네이버페이처럼 일상적인 금융 인프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물론 아직 규제 당국과의 조율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산업적 성장 이면에는 또 다른 사회 현상도 있다고요? 99 비트코인스 보도를 보니 한국의 3포 세대를 포함해서 전 세계 G세대들이 암호화폐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참 씁쓸한 현실이죠. 너무나 높아진 집값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자산을 형성할 사다리가 끊겼다가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고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더해서
안보 리스크까지 있다고요? 맞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금지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이용해서 AI 기반으로 해킹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세 가지 뉴스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시장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이 가진 기회와 위기, 그리고 사회적 그림자가 가장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규제와 관련된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경하고 영국은 세금을 거두려 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DL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하네요, 중국은.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에서는 불법 채굴이 다시 성행해서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은 2026년부터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서 세금을 거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나선 거군요. 반면에 미국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를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자기 수탁은 기본 권리라면서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라마다 제각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소식들이 참 헷갈립니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단기적으로 규제 강화는 당연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지금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도 있네요. 크립토 슬레이트 보도를 보니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그림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겉으로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런 뉴스는 시장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단기적으로는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는 검은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를 불러오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관련 뉴스는 항상 그 이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성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게 느껴지시면 영상 하단 속도 설정 기능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매체 보도 기사를 저희 크립토코어가 취합 및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지표를 어제,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서 시장의 체온 변화를 입체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를 보여주는 시가총액입니다. 오늘 시가총액은 3.11조 달러로 어제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간을 좀 넓혀보면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일주일 전 2.96조 달러보다는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한 달 전 3.73조 달러와 비교하면 6천억 달러 넘게 증발했습니다. 좋았던 분위기를 거의 다 반납한 셈입니다. 가격 자체는 특정 구간에서 버티고 있지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자금의 에너지 레벨은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넣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아주 강한 거죠.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59.41%인데 어제보다 0.15%포인트, 일주일 전보다도 소폭 올랐네요. 바로 이 지표가 앞서 뉴스에서 살펴본 기관들의 선택과 집중 현상을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을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거든요. ETF 자금 흐름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반대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1.80%로 한 달 전 12.6%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다음은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오늘 지수는 20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주일 전 지수가 10이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네요. 한 달 전만 해도 39로 공포 단계였는데 지금은 극단적 공포니까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워런 버핏 같은 역발상 투자자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라고 말하지만 이건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24시간 전체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8,130억 3천만 달러로 어제보다 무려 25.95%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와 주말 영향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주일 전 1,055억 달러, 한 달 전 1,683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정말 많이 줄었네요. 이건 단순히 쉬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손을 놓고 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의 상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1,743달러로 어제보다 0.26% 오르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24시간의 움직임을 봐도 최저 92,077달러에서 최고 91,965달러 사이로 오갔습니다. 변동률이 1.87%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83조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수익률을 좀 더 뜯어보면 시장의 고민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 저점인 86,870달러와 비교하면 5.99% 오르면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에는 일단 성공한 거죠. 하지만 시계를 한 달 전으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 달 전 가격이 10만 1,020달러였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6.61%라는 깊은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와, 하락폭이 꽤 크네요. 심지어 올해 초와 비교해도 마이너스 1.81%로 오히려 손실 상태고요. 네. 정리하자면 지난주 폭락 이후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중장기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아직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이 3,750억 7천만 달러로 어제보다 25% 넘게 줄었습니다. 매수세도 매도세도 모두 지쳐서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유통 공급량은 1,995만 BTC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하트 모양의 땡스 버튼으로 커피 한 잔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응원은 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3,038달러로 어제보다 0.03% 내리면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최저 2,971달러까지 밀렸다가 최고 3,050달러까지 반등하는 등 앞서 뉴스에서 짚어본 것처럼 3,000달러라는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666억 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의 기간별 수익률은 비트코인보다 더 극적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저점인 2,842달러와 비교하면 7.38%나 오르면서 단기 반등의 힘은 비트코인보다 더 강했네요. 네, 아무래도 후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장기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전 가격인 3,903달러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21.28%나 하락해서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도 마이너스 8.68%로 손실폭이 상당하고요. 네, 결국 이더리움은 단기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중장기적인 약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감소폭도 비트코인보다 더 커서 24시간 거래량이 11억 달러로 어제보다 33%나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라는 호재를 보고 사기에는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팔기에는 혹시나 업그레이드 이후에 급등할까 봐 두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심리가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네, RSI나 MACD 같은 모멘텀 지표들은요, 과매도, 즉 너무 많이 팔렸다는 신호를 보내던 구간에서는 일단 벗어나서 중립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락세는 멈췄다는 거군요. 네, 급격한 하락세는 멈췄지만 그렇다고 강한 상승의 힘이 보이는 것도 아닌 좀 어중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동평균선을 보면 단기 21선 위로는 어떻게든 올라서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중장기 51선과 200일선이 저하선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위에서 뚜껑처럼 누르고 있는 형상이네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이 저항선들을 모두 뚫고 올라서는 이른바 정배열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주간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잠깐만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게 뭐죠? 이름만 들으면 샴푸 광고 같은데요? 그렇죠. 차트 모양이 사람의 머리와 양쪽 어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보통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봅니다. 이 패턴의 목선에 해당하는 83,000달러가 무너지면 큰 폭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다들 이 가격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가격대군요. 83,000달러. 그럼 이더리움의 기술적 상황은 어떤가요? 이더리움 역시 모멘텀 지표는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요? 그건 또 뭔가요? 가격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상승의 힘을 나타내는 모멘텀 지표는 고점을 낮추는 서로 엇갈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네요. 네, 겉보기에는 상승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아직은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역배열 상태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락 세기형 패턴이요. 네, 앞서 뉴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락의 힘이 다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3,100에서 3,200달러 구간의 저항선을 뚫고 쐐기형 패턴을 완성하느냐 아니면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 신호대로 힘이 빠지면서 3,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실질적인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딱 4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격대입니다. JP모건이 분석한 비트코인 생산 원가인 94,000달러와 실질적인 심리적 지지선인 9만 달러, 이 두 가격 사이에 힘겨루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9만 달러를 굳건히 지키면서 94,000달러 위로 올라서고 최종적으로 96,000달러 저항선까지 뚫어낸다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돈의 흐름이겠네요.
ETF 자금 흐름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거죠. 는 이더리움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멈추거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더리움의 내부적인 문제, 바로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군요. 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장기 보유자들이나 고래들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더리움이 이동하는 물량이 줄어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매도 압력이 진정되지 않는 한 3,000달러 지지선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 거시경제 이벤트네요. 그렇습니다. 12월 FOMC 회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일정을 달력에 꼭 표시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 QT 종료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는지에 따라 시장 전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QT가 뭐의 약자인가요? QT는 Quantitative Tightening, 즉 양적 긴축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이죠. 돈줄을 죄는 거군요. 네, 이걸 멈추거나 반대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QE로 전환한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장의 전망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며칠간의 단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폭풍 전의 고요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9만 달러 지지를 바탕으로 ETF 수익 유입이 더해지면서 9만 6천 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9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지난주 저점이었던 8만 달러대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거겠고요. 맞습니다. 중기적으로 즉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간의 전망은 결국 정책과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아니라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고 QT를 종료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하락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될 겁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꾸준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은 중기적인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규제 리스크나 북한 해킹 같은 지정학적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시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업들의 전략적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채택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위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실제로 돌아가는 토큰화 경제의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거대 자산이 각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장의 기대와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두터운 상단 매물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기대감과 고래 매도 압력이라는 상반된 재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각자의 핵심 지지선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유동성 공급과 규제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립토코어의 분석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내비게이터, 크립토코어는 내일 더 빠르고 정확한 최신 동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전에서 인용한 해외 기사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크립토.뉴스, 뉴스BTC, AMBC 크립토, 유투데이, DL뉴스, 크립토 브리핑, 99bitcoins, 크립토 슬레이트, 비인 크립토.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매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